그냥 오자마자 바로 시험을 봐버리는 게 원래 역사와 전통이었는데, 왜냐면 우린 진도를 다 나갔으니까. 진도를 안 나갔으면 몰라도. 근데 그래도 다짜고짜 시험을 보긴 좀 그래서 내용 정리를 좀 쭉 하려고 해. 아마 오늘 목표는 적어도 신경계까지는 그러니까 근육하고 신경계는 오늘 다 정리하는 게 일단 목표긴 한데, 항상성까지 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오히려 항상성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신경계랑 항상성이 내용이 제일 많다 보니까 또 구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가 됐든 저는 이제 이번 시험 범위 부분은 이제 근육이 문제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근육 어려운 문제는 어려워봤자 자극의 전달보다는 쉬워요. 그래서 자극의 전달을 시험을 본 학교들은 보통 자극의 전달보다 애지간하면 근육이 무조건 쉬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거고. 근데 뒤에 항상성이랑 이제 신경계랑 내용이 많으니까 얼만큼 잘 똑부러지게 외우고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겁니다. 기말고사 부분은. 그리고 참고로 이제 그 항상성이나 그 신경계 파트는 앞에 내용이랑은 좀 다른 게, 앞에 내용은 이제 그 외우고 풀고 여기 사이에 응용할 여지가 별로 없었잖아. 뭐 니들이 뭐 국어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는 뭐 일단 그거는 이제 아예 다른 문제니까 빼놓고 하더라도 문제의 응용 여지는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쪽은 꽤 있습니다. 신경계나 요 항상성 파트는요, 그래도 그래프를 해석한다라던가 좀 해야 될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성은 그래프 해석이 아마 여러분들 좀 관건이 될 겁니다. 그래프를 얼만큼 잘 해석해낼 수 있고, 이 그래프가 뭘 얘기하고 싶고, 이 그래프에서 X축과 Y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핵심이 될 건데, 아무튼 기말고사는 내용도 많고 할 것도 은근히 많긴 많아. 무조건 중간고사는 보다는 열심히 해야 되긴 할 건데, 근데 최고 난이도 문제는 자극의 전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보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긴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할 건 많지만 어려운 문제가 좀 많지는 막 엄청 어려운 문제가 많지는 않을 거다. 그냥 그런 정도가 정리가 될 거고. 아무튼 해봅시다. 우리 근육 빠르게 정리를 해보면, 근육은 사실 근육 전반적인 내용을 다 훑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거기서 우리 필요한 부분만 일단 빨리 잡고 그냥 지나가자고. 근육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세세한 개념을 잘 안 물어봐요. 근육은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물어보기에는 그냥 계산 문제 던져주고 풀어라 하는 게 제일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출제자들 입장에서도 그냥 계산 문제 던져주는 걸 시키지, 굳이 이렇게 내용 가지고는 딱히 안 물어보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은 최소한의 것만 좀 정리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의 것들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만 얘기를 해보면, 일단 근육은 첫 번째, 근육 자체가 단계상 조직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 다뤘잖아요. 세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그렇죠? 생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세포인데, 그리고 그 세포 비슷한 기능 혹은 비슷한 형태를 갖는 어떤 이렇게 세포들이 묶여서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조직이라고 불렀었고. 잠깐만. 들어가고 있구나. 너무 밑에. 잠시만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묶여 있으면 그 조직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조직이 모여서 또 기관을 이루는 거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되는 거고, 동물은 뭐 기관이 많다 보니까 기관계 같은 게 있었고, 그다음에 식물은 조직계가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다른 것보다 일단 근육 자체가 이 조직에 해당된다라는 게 일단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근육 자체는 이제 조직 단계로 봐야 돼요. 그래서 기관을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앞에서 배운 기관들만 봐도 위라고 하는 기관에는 근육이라는 조직이 당연히 들어있어요. 위를 움직이는 근육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소장이라고 하는 기관에는 소장 근육이 들어있고요. 심장이라고 하는 기관에도 심장 근육이 들어있고요. 이런 식으로 근육들이 이렇게 어디나 다 각각 기관들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조직 단계다라고 하는 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근육의 여러 개의 구성 단계, 뭐 하나하나 다 외우는 게 중요할 수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가장 큰 범주로 봤을 땐 그냥 근육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걔는 잘라서 안에를 보면 근육, 섬유, 다발이라고 하는 게 모여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근데 근육, 섬유, 다발은 근육, 섬유가 모여있는 걸로 되어 있다. 근데 근육, 섬유는 또 잘라보면 그 안에 뭐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단계로 갈 때, 근육 자체가 조직 단계로 갔으니까 그럼 근육을 이루는
세포는 어느 단계가 세포 단계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게 근육 섬유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러니까 근육의 여러 단계 중에서 근육 섬유, 요게 딱 세포 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포가 생물의 기본 단위라고 해서 근육 섬유가 근육의 기본 단위니까 세포니까 딱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근육의 기능적 단위는 여기서, 그러니까 세포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 이런 애들을 얘기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근육 원섬유를 이루고 있는 애들이 되는데, 이 근육 원섬유, 액틴, 마이오신, 이 단계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얘네들은 세포 내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보다 더 작은 단계가 되는 거야. 세포 안에 들어있는 게 되는 거죠, 아예. 그래서 여기까지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요 세포 단계에서 요 근육 섬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이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얘는 뉴런과 동일하게 탈분극이 가능하다.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탈분극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뭐 여기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어쩌고 이런 얘기도 안 물어볼 거야. 그냥 앞에 이 근육과 연결된 뉴런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걸 뿌려주면 아무튼 탈분극이 일어날 거야 정도의 얘기만 할 겁니다. 그 이상의 얘기를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냥 탈분극을 한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그 탈분극 결과 근육은 근수축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근수축이 일어날 때 ATP를 소모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뭐였냐면, 근육 섬유는 다액세포, 다액성세포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였었냐면, 그냥 세포 여러 개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긴 한데, 그러면 이제 각각 핵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세포들이 구분될 수 있도록 이 사이에 세포막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육은 어떻다? 이 사이사이를 구분하고 있는 세포막들이 사라져버린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길쭉한 세포에 그냥 핵들이 이렇게 뜨문뜨문 떠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세포가 핵을 여러 개 가진 다핵성 세포로 본다는 거지. 그리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이 밑에 있는 이 섬유들 때문입니다. 이 근육 원섬유 때문인 거야. 이 근육 섬유 안에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이런 단백질로 되어 있는 섬유들이 길게 들어있어야 되니까, 세포막이 괜히 있으면 뭐야, 뭐 걸리적거리기만 할 거 아니야. 쭉 단백질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근육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저것만 기억해도 돼요. 뭐 사실 그 근육 파트에서 에너지 대사 세 가지도 우린 얘기를 한 적이 있긴 있어요. 뭐 젖산 발효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인 세포호흡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학교마다 배우고 안 배우고도 천지 차이인데다가 되게 짜치는 그냥 암기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시험 직전까지 몰랐다가도 시험 직전에 외워서 시험 봐도 크게 문제가 없는 내용이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그거는 일단 넘어가고, 중요한 거는 요거는 이제 어차피 모든 학교에서 모두가,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에서도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내용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근육의 핵심은 뭐다? 근육 마디의 움직임, 이게 이제 근육 원섬유 마디의 움직임,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였지. 그래서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얘는 밖을 둘러싸고 있는 액틴이라고 하는 얇은 단백질과 가운데 이렇게 들어있는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심지 형태로 이제 가운데 들어있게 되는 이런 두꺼운 단백질,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액틴하고 마이오신, 이렇게 두 개의 단백질, 서로 다른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게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건데, 얘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까지나 세포 내 단백질입니다. 세포 안에 들어있는 그냥 단백질이야.
여러분들이 이미 중간고사 부분 하면서 뭐 세포 내 소기관이라든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배웠잖아. 근데 세포 내 소기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단백질입니다. 얘들은 단백질 덩어리야 그냥.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의 원섬유 마디를 여기와 여기로 이렇게 기준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한 마디의 기준은 우리한테 정말 중요합니다. 왜? 계산의 기준이 여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국 위에 얘기한 것처럼 근육은 수축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건데, 왜냐면 근육은 탈분극을 하면 근수축을 할 거고 그때 ATP를 소모할 거고, 저게 근육의 역할의 전부입니다. 근육은 필요할 때 수축하고 필요할 때 이완하고 이것만 하면 돼. 근육은 원래 이것만 하려고 만들어져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근육이 하는 일의 전부인 그 근수축의 핵심이 되는 게 이 근육 원섬유 마디니까 잘 기억을 해두자 라는 포인트가 되는 거였고, 자 그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한마디인데, 여기 마디. 자, 마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가운데 이렇게 심지처럼 들어있는 여기 요 마이오신이 있는 부분은 액틴에 비해서 마이오신이 상대적으로 두껍기 때문에 어두운 색깔을 띠게 되더라. 그래서 이 어두운 색깔을 띠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A대라고 불렀는데, 그렇죠? 근데 이 A대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근육이 수축을 하든 이완을 하든 나발이든 상관없이 A대의 길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세포 내 단백질인 액틴, 마이오신 얘네들 자체가 길이가 절대 불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액틴과 마이오신의 길이는 변할 일이 절대 없어요. 이거는 제일 원칙입니다. 이거는 근수축에 있어서 최고의 원칙이에요. 제일 중요한 원칙. 액틴과 마이오신의 길이는 절대로 안 변한다. 그러니까 이 마이오신이 있어서 어두운 부분을 A대라고 하는데 마이오신이 안 변할 건데 A대가 변할 방법은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 A대가 있으면 여기도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A대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A대하고 A대 사이의 요 구간을 우리는 이제 I대라고 부른다. 뭐 이제 명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I대, A대 이쪽 표현을 쓸 겁니다. 명대, 암대 이쪽은 아예 몰라도 상관없고. 여기가 I대인데 I대는 이제 상대적으로 밝은 색깔을 띠겠죠. 마이오신이 없이 액틴만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얘는 길이 변화가 있지. 그래서 길이 변화가 정확하게 얼만큼 있을 거냐면, 만약에 마디가 전체적으로 플러스 1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마디 자체가 1만큼 원래보다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마디가 이완이 일어나서 마디 전체의 길이가 1만큼 늘어났을 때, 그때 I대는 똑같이 1만큼 늘어날 것이다 였단 말이야. 왜? 근수축과 근이완의 원리가 뭐였어? 그치? 움직이는 거였어. 얘네들의 길이는 변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액틴하고 마이오신끼리 서로 움직이면서 길이 변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야. 자, 그냥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보고, 제 이 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모양을 보고 여기서 이 전체 길이를 줄이는 방법은 뭡니까? 제가 양쪽 손을 어떻게? 안으로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그래야 전체 길이가 줄어들 거 아니야. 분필 줄일 방법 없고 분필 부러뜨리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길이를 줄일 방법은 내 손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전체 마디가 줄어들려면 지금 여기에 요 마이오신이 없는 여기 빈 부분이 I대인데, 그러니까 손이 들어가다 보면 I대가 당연히 줄어들게 된다고. 그래서 마디의 길이 변화와 요 I대의 길이 변화는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디가 플러스 1일 때 I대도 똑같이 플러스 1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실제 100% 팩트는 아닙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근육이 완벽 대칭 구조일 순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데 그렇게 너네들한테 문제를 내봐. 우리가 풀겠습니까? 절대 못 푼단 말이야. 근육은 대칭은 아닌데 알아서 니들이 풀어봐. 이런 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대칭이라고 줘야 될 거고, 여러분들이 푸는 모든 문제는 다 대칭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린 그냥 대칭으로 편하게 받아들여주면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다? 여기가 여기랑 대칭이라서 요게 이렇게 딱 정확히 절반일 거란 말이야. 그리고 또 여기 이 중앙의 기준으로 대칭이라서 여기랑 여기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I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주면 된다라고 했었냐면, 한 마디 안에 있는 요 양쪽 합친 게 하나의 I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쪽만 가지고 물어보면 이건 I대라고 대답하면 안 돼. I대의 절반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갖게 되는 거냐면 내가 이 부분을 표시해 두고 마디가 1만큼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변했어? 라고 물어보면 이 부분은 2분의 1만큼만 늘어날 거란 얘기지. I대 전체가 1만큼 늘어나야 되니까 I대의 절반인 이 부분은 2분의 1만큼만 늘어나는 거죠.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오는 게 이제 H대. H대는 이 부분이었죠. H대는 이제 뭐냐면 오히려 이제 마이오신만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되는 거야. 액틴이 겹쳐져 있지 않은 여기 이 사이 부분이 되는 거겠지. 여기 이렇게 마이오신만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였어? 전체가 늘어나면 H대도 똑같이 늘어나고 전체가 줄어들면 H대도 줄어들어. 이유는 그냥 너희들이 그냥 펜을 잡고 한번 해봐. 잘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손으로 한번 잡고 해봐요. 펜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내가 이걸 그러니까 전체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봐. 그러면 눈에 보이는 H대가 어떻게 돼? 줄어들잖아. 그렇지? 그래서 H대라고 하는 거는 마디 전체의 길이 변화를 똑같이 따라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정식 명칭은 없어요. 원래 여기에 정식 명칭이 지어져 있는 건 I대, H대, A대와 함께 Z선, M선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Z선, M선은 우린 다룰 일이 없어. 보통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에서 M선과 Z선은 어떻게 나오냐면 Z선을 기준으로 혹은 M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이런 게 문제 조건으로 나와 있거든. 근데 그건 아까 우리한테는 당연한 걸로 취급하고 넘어가기로 했잖아. 모든 문제는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거라서. 그래서 M선하고 Z선에 대해서는 질문도 안 나옵니다. 대신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좀 집중을 해야 되냐면 보통 문제에서 물어보는 I대, H대, A대 말고 여기 요 마이오신하고 액틴하고 겹친 부분 여긴 되게 자주 물어봅니다. 근데 정식 명칭은 없어요. 그래서 우린 그냥 이제 겹대라고 표현할게요. 겹친 부분이니까 그냥 저기 겹쳤대 뭐 약간 요 정도로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죠. 겹친대, 겹대. 자, 겹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 그냥 아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겹친 부분은 오히려 마디가 늘어나면 겹친 부분은 줄어들고 마디가 줄어들면 겹친 부분은 늘어나고 부호가 반대일 수밖에 없지. 이것도 펜 잡고 해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체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겹치는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전체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는 겹친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겹친 부분인데.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왜 겹대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기억을 하는 게 좋냐면요. 대부분의 문제에서 겹대는 정식 명칭이 없다 보니까 한쪽만 가지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대는 두 가지 방식으로 물어봐요. 문제 표시할 때는 보통 한쪽만 표시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아예 문제에서 대놓고 I대라고 질문하면 양쪽 다라는 걸 인식해줘야 되는 거지. H대도 마찬가지예요. H대는 오히려 H대를 굳이 반으로 나누지 않고 전체를 표시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H대나 I대는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버리시고 근데 겹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쪽만 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뒀을 때 가장 여기저기 편하게 쓸 수 있어요. 문제에 대입하기 가장 편한 형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어차피 얘는 이거 가지고 퍼즐 맞추기 혹은 그냥 미치수 세워서 식 세워서 연립방정식 풀기 그냥 딱 이 정도 개념 안에서만 다 움직일 겁니다. 막 근육 문제가 엄청나게 복잡해 보여도 사실 그냥 미지수 하나 잘 잡은 다음에 식 어떻게든 세웠고 연립방정식 하면 풀리긴 하고요. 뭐 그렇게까지 안 가도 그냥 본인이 퍼즐 실력이 좀 된다 하면 잘 짜맞추면 그냥 맞아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본인이 저는 숫자 좀 잘 찍는 편인 것 같아요. 딱 봐도 이거 같은데 집어넣으면 잘 돼요. 이런 대입법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근육은 그래서 되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탈을 쓰곤 있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푸는 방법이 굉장히 획일적이라서. 아무튼 그거는 이제 바로 문제 풀면서 연습을 해보면 될 부분이고 근육은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신경계로 넘어갈게요.
그 내용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이론적인 설명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필요하면 그 유튜브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좀 이제 그냥 최대한 빠르게 정리를 하고 문제 풀기를 시작하려는 게 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듣는 것보다 그냥 외운 다음에 문제 푸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하시면 뭐 굳이 안 찾아봐도 될 거고 그냥 딱 우리 문제 푸는데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정리를 할 거니까. 그런데 그래도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저번에 수업 들었던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시면 유튜브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일단 근데 정리하면 얼추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중추신경계. 자 신경계라고 하는 거는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로 이루어진 기관 집단이 되는 거고요. 조직과 기관들의 집단이 되는 게 이제 신경계라고 하는 기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뉴런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뉴런에 대한 거야 뭐 많이 했잖아요. 뉴런에 대해서 이미 문제도 많이 풀었을 거고 뭐 그렇게 될 텐데 뭐 당연히 이화 동화 다 합니다. 이런 거는 여전히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말고사 파트에서도 뿐만 아니라 그 계속 모든 시험마다 맨 처음에 나왔던 생명과학의 특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주 낚이거든. 되게 쉽게 낚여. 그게 한창 시험 범위일 때까지만 해도 좀 덜 낚이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냥 갑자기 2학기 중간고사쯤에 그냥 뜬금없는 세포 하나 딱 던진 다음에 얘가 세포흡 한다, 뭐 아니면 뭐 단백질 합성한다, 뭐 동화작용 한다 이런 거 갑자기 던져서 물어보면 좀 당황하는 편이거든요. 잘 안 다루는 때 그런 거 물어보면. 근데 그런 건 이제 계속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은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포들은 다 이화작용, 동화작용 다 한다는 사실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거는 당연히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고. 아무튼. 자, 그래서 중추는 어떤 애들이었냐면 연합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형성되어 있는 신경계 집단이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판단이 주목적이다. 연합뉴런은 어떤 특징을 갖는다? 민마리즘 뉴런이었죠. 마리즘이 없는 민마리즘 뉴런으로 되어 있는 요 신경계 집단이 중추신경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빠르게 가봅시다. 자, 대뇌. 자, 여러분들이 대뇌에 대해서 외워줘야 될 포인트는 그냥 기능적인 포인트는 전 대뇌의 기능을 모르겠는데요 하면 외우세요. 근데 사실 대뇌의 기능을 외워야 될 만큼 모르겠지 않을걸? 대뇌가 무슨 일 하는지 몰라? 알죠? 보통 본인들 대뇌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면 대뇌 기능이 뭔지는 알 거야. 본인 대뇌가 쉬고 있으니까 대뇌 기능을 모르지 않을까 싶은데 아닐 수도 있고 뭐 그건 이제 케바케지만 아무튼 대뇌는 말 그대로 니들이 하는 모든 걸 다 대뇌가 하는 거예요. 생각 대뇌가 하는 거고 판단 대뇌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건 다 대뇌가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은 뭐 일단 대부분은 대뇌랑 상관이 없겠지. 뭐 아무튼 근데 이제 대뇌에 대해서 외워줘야 될 포인트는 그래서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포인트보다는 이제 그 형태 측면에서 얘기할 게 좀 많았습니다. 뭐가 있었지? 그쵸? 일단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되어 있다라는 거랑 또 그쵸? 얘는 겉질이 회색질이고 속질이 백색질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복잡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그냥 뇌를 꺼내서 보면 바깥의 색깔이 어둡고 안의 색깔이 밝아요. 그냥 그 얘기입니다. 얘기. 그냥 뭐가 어떻고 이런 걸 복잡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고 진짜 그냥 뇌 꺼내서 썰면 진짜 밖에가 어두워요. 그냥 그 얘기입니다. 이거. 복잡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 근데 그게 왜냐라는 걸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이 회색질은 이유가 여기에 뭐가 있어서? 여기에 신경세포체가 있어서. 우리 신경세포체가 뭐였냐면 뉴런의 대가리였죠? 이게 뉴런의 머리가 되는 이 부분이 막 바글바글 몰려있기 때문에 좀 어두운 색깔을 띠게 되는 거지. 그리고 반대로 이 백색질 부분은 축삭돌기 쪽이 몰려있는 곳이다 보니까 요 축삭돌기 요 꼬리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좀 얇잖아. 그래서 좀 이렇게 바글바글 몰려있는 느낌이 좀 덜 들겠죠. 실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형태가 될 테니까.
좀 밝은 색깔을 상대적으로 띄게 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뇌 같은 경우는 겉질이 회색질이고 속질이 백색질이,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신경세포체가 쭉 모여있고 안쪽으로 축삭들기가 이렇게 와 있게 되는 형태인데, 이유는 뭐였어? 결국 이제 이 대뇌라고 하는 부분은 뇌가 만든 판단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게 목적입니다. 이 대뇌의 가장 큰 기능은 생각을 한 걸로 몸을 움직이는 게 주기능이란 말이야. 그래서 위에서 판단해서 아래로 보내야 되니까 보내기 위한 게 이 축삭돌기 쪽이잖아. 그래서 이 축삭돌기, 이 꼬리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지. 보내기 위해서가 아래쪽으로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속질이 백색질, 겉질이 회색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바깥쪽에서 쭉 판단해서 안에 모아갖고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거지. 오케이?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였고, 대뇌는 사실 이런 기능적인 측면이 더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최대한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면은 좀 몇 가지 굵직굵직한 걸 그 포인트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운동 명령을 한다라던가 뭐 감각에 대한 판단을 한다, 이런 굵직굵직한 거 몇 개를 외워주시면 되는 거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좀 상식선의 판단으로 넘기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뇌는. 왜냐면 뭘 물어볼 수 있는지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물어볼 거면 아까 얘기한 그런 몇 가지 굵직굵직한 포인트로 물어보면 끝날 텐데, 대뇌는 사실 많이 물어보려고 하면 진짜 별의별 걸 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외워서 접근한다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 아무튼 모르겠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그냥 익숙해지는 대로 그냥 가도 돼. 대뇌 부분은. 그냥 요 구조 형태나 좀 외워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에. 이제 뇌 전체 파트로 가보면요. 대뇌는 이제 맨 위에 이렇게 뚜껑에 해당되는 윗부분의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될 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둥그렇게 달린 되게 큰 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뇌였습니다. 소뇌는 이제 좀 뒷부분으로 달려 있어. 아예 이 뒤통수 여기는 이제 대뇌고, 여기 살짝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여기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이제 소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소뇌가 하는 일은 뭐였지? 그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뇌 따까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뇌가 하는 일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얘가 이제 운동량 조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원래 운동령이라고 하는 운동 명령은 대뇌가 만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싶어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명령을 만들어내는 게 대뇌인데, 진짜 대뇌는 거기까지만 만든다고. 그러니까 난 앞으로 가고 싶어 하면은 진짜 앞으로 가고 싶어의 명령만 만드는 거고, 근데 사실 앞으로 가려면, 제가 최근에 그 막 유튜브 이런 데서 보니까, 너네 그거 아냐? 그 보석 훔치는 도둑 게임 혹시 아십니까? 똥게임 중에. 제가 약간 그런 그 약간 그 RTF4 같은 그지 같은 게임 하는 유튜버들 많이 보는데 제가 뭐 막 쫀드 프린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보는데, 아무튼 그 똥게임 하는 사람들 막 보는데, 그 중에 그 그냥 진짜 되게 단순해요. 한쪽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레이저가, 그것도 되게 복잡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있고 끝에 다이아몬드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그 레이저 넘어서 다이아몬드를 훔쳐서 다시 돌아오는 게임인데, 근데 막 2시간씩 걸려요, 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각 버튼당 팔 하나, 다리 하나씩 따로 버튼이 있어서 일어서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게 되어 있는 거야.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 실제로 대뇌만 있고 소뇌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겠다는 명령만 존재하고 각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진짜 가고 싶다의 생각만 존재하게 됩니다, 소뇌가 없으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뇌가 그런 세세한 조절은 다 해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각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걸 이제 소뇌가 해주는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렇죠?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소뇌는 그런 정도인데 어차피 소뇌에 대해서는 그런 쪽 디테일보다는, 얘는 사실 중요한 건 운동량 조절도 뭐 물론 얘기를 많이 하긴 하겠지만, 균형 중추, 일단 이게 중요해요. 결국 중추 신경계는 각각 애들이 뭘 중추하느냐에 달려있어. 중추는 뭐냐면 그 얘네들이 판단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균형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소뇌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균형에 대한 건 대뇌랑 전혀 관련 없이 돌아갑니다. 알아서 얘네들이 판단하고 알아서 얘네들이 해결하는 개념이 되는 거지. 그런 게 이제 이렇게 균형 중추, 중추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균형 중추라고 하는 거랑, 또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되어 있다라는 거. 대내 다음으로 큰 뇌다 보니까 얘도 좌반구 우반구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형 중추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살짝 얘기를 해주면 실제로 여러분들 손의 위치를 보면 손의 위치가 누구랑 되게 가깝냐면 귀랑 되게 가까워요. 그치? 귀 바로 옆에가 손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균형을 감각하는 데가 어디게? 그치?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귀 속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균형 중추를 하기에 가장 적합하겠지. 왜냐면 균형을 감각하는 귀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뭐 외우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고 아니면 그냥 깡으로 외우시든가.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의 얘기는 끝났으니까 요 가운데에 껴져 있는 여기로 넘어갈 겁니다. 여기는 이제 명칭이 중간뇌. 중간뇌는 보통 한 이쯤이 됩니다. 중간뇌의 위치는 그래서 실제로는 어디가 되냐면요. 눈 바로 뒤가 돼요. 간뇌는 오히려 약간 이 눈 위쪽으로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 바로 뒤쪽에 존재하게 되는 게 실제로 중간뇌의 위치예요. 그리고 그 결과 중간뇌는 무슨 일을 하게 된다? 네, 눈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아닙니다. 아니 뭐 그래요. 아무튼 실제로 그냥 눈 뒤에 있어요. 중간뇌는 그래서 눈과 관련된 이제 일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그거는 확실히 구분을 해줘야 돼요. 우리 이제 불수위 운동하고 수위 불수위의 구분은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위 불수위 무슨 차이야? 의지대로 되냐 안 되냐의 차이였지. 니들이 생각해서 일어나는 일은 수위, 너희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은 불수위. 몸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그러니까 동공의 변화 이런 거는 생각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불수위. 근데 팔의 움직임 이런 건 생각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수위. 그렇죠? 그래서 수위와 불수위의 구분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 이게 수위인 거고,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고 내가 안 하고 싶어도 계속 해야 되는 게 불수위인 겁니다. 심장박동 이런 거. 그렇지? 근데 이제 이 불수위가 왜 이게 지금 되게 강조했냐면 눈과 관련된 불수위가 중간뇌죠. 그렇지? 눈과 관련된 수위는 대뇌니까. 그러니까 눈을 어디로 움직이고 뭐 그렇잖아. 눈을 막 똑바로 뜨고 개슴츠레하게 뜨고 약간 이런 것도 다 의지대로 되는 거니까 그런 건 대뇌가 하는 거고. 그렇죠? 그 눈과 관련된 불수위. 아까 이미 얘기했던 동공 같은 게 이제 중간뇌의 역할이 되는 거였죠. 눈 불수위. 중추. 그 다음에 간뇌. 간뇌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갑시다. 어차피 뒤에도 나오는 거니까. 간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와 뭐가 나뉘었었냐면 시상과 시상하부가 나뉘게 되는데 시상은 이제 원래는 시상이 명칭부터가 왜 저렇게 되어 있냐면요. 이 시상은 시신경이 지나가는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 간뇌 시상은요. 시신경이 지나다니는 길이라서 이름이 시상이라고 붙여진 거예요. 처음엔. 아까 내가 눈 살짝 위라고 했지만 사실 여기는 막 그렇게 위치를 막 상대적으로 완전 구분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중간뇌가 여기 있고 간뇌가 중간뇌랑 눈 사이라고 봐야 되기도 하고 좀 약간 위쪽이기도 하고 약간 그래. 약간 그런 식이라서 그래서 이제 저 시상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제 시신경이 지나다니는 부분이다라는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저 시상은 뭐라고 해야 되냐? 자세히 다룰 거면 꽤 많은 걸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시신경이 지나다니는 곳이다. 그리고 저기서는 실제로 이제 시신경의 교차도 일어납니다. 너네 그거 알지 않아? 원래 우리 왼쪽 눈으로 들어온 왼쪽 눈으로 들어온 감각 정보는 오른쪽 뇌에서 종합해서 판단하고요. 오른쪽 눈으로 들어온 시각 정보는 왼쪽 뇌에서 판단한단 말이야. 중간에 교차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혹시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정보 중에서 너희 눈으로 들어오지 않은 정보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건 갑자기 흥미 위주 얘기로 살짝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눈의 두 시야라고 하는 건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두 시야의 중간 부분에 그러니까 원형 시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다 보면 분명히 내 눈으로 들어오지 않은 애들이 존재하거든.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볼 땐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어 없어? 전혀 못 느껴. 왜냐면 여기를 뇌가 만들어냅니다. 신기하지? 뇌가 여기 정보를 알아서 만들어내서 채워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인식하는 것도 뇌가 하는 거니까. 진짜 신기하더라고. 실제로 우리 뇌라고 하는 게 되게 신기한 일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음식의 맛이라고 하는 것도 알지? 원래 뇌의 판단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음식의 맛이라는 건 원래 아예 존재할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원래 음식의 맛은 혀로 들어온 화학 감각보다 그냥 그때 심리 상태나 뇌의 판단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해요. 어떤 자극이 들어왔냐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게 맛입니다. 후각 정보도 비슷하고. 되게 신기해. 아무튼. 그래서 시장이 최고의 반찬이다. 아시나요? 배고픈 게 최고의 배고플 때 먹는 밥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시상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그냥 약간 그 사이드 얘기 좀 많이 해봤고, 그냥 우리는 이제 시상하부에 대한 내용을 메이저로 해야 되는데, 시상하부는 그냥 딱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되지. 얘는 항상성 중추다. 어차피 우린 이 항상성 경로에 대해서 시상하부, 간내 시상하부부터 시작하는 엄청나게 여러 개의 경로를 배울 것이다. 예를 들면 티록신 같은 경우는 간내 시상하부에서 출발해서 뭐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가 나와서 그게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게 만들어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서 체온이 증가한다던가, 이걸 우리 어차피 뒤에서 경로를 디테일하게 다 외워버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간내 시상하부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일단 넘어가면 되겠고, 중추만 정리하고 좀 쉴게요. 그 다음에 중간내 간내 했으면 뭐 나와야 되냐, 이제 연수. 여기까지가 이제 뇌 부분이죠. 뇌교. 이렇게. 자, 그래서 연수 이 부분은 이제 하는 일이 뭐였어요? 네, 얘는 일단 되게 중요합니다. 얘는 중추 외우는 게 진짜 중요하니까. 소화, 순환, 호흡, 중추라고 하는 사실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린 연수가 고장나면 호흡도 못하고 심장박동도 안 일어나고 소화도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심장박동은 심장이 알아서 뛰는 게 아니라 연수가 뛰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연수가 전부 다 조절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연수가 고장나면 의드나 그렇죠? 그냥 의드 같은데 메디컬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나오는 게 생명 유지 장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게 연수가 고장났다는 뜻입니다. 연수가 고장나서 혼자는 심장박동 못하고 세포호흡을 못 시켜. 우리가 밖에서 억지로 연수의 명령처럼 그렇게 신호를 집어 넣어줘야 심장박동을 하고 호흡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연수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중추다. 얘네들에 대한 중추다. 이거 말고 연수는 이제 기능적인 특징으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여기도 이제 신경이 교차되는 곳이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이 신경 교차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얘는 이제 목 아래와 연결된 신경들이 교차가 일어나는 곳이 되는 거죠. 목 아래에서 올라오는 신경들이나 혹은 목 아래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전부 여기서 교차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뇌에서는 좌뇌에서 출발해서 내려오던 게 연수를 지나면서 몸의 오른쪽과 연결이 되는 거고, 우뇌에서 출발해서 내려오던 게 연수를 지나면서 몸의 왼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지. 반대로 몸의 오른쪽에서 올라오던 신경들은 연수를 지나면서 좌뇌와 연결되게 좌뇌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몸의 왼쪽에서 올라오던 신경들은 연수를 지나면서 우뇌와 연결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연수를 지나면서라는 포인트인데, 목 위와 목 아래에 있는 대부분의 뉴런들, 대부분의 신경들은 다 연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는 아니고 대부분. 그래서 연수가 끊어지면 목 위와 목 아래의 모든 커넥션이 완전히 분리돼요. 그래서 목 전신마비 이런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연수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 뇌교는 그냥 어차피 기능적인 건 우리가 딱히 하는 게 배울 게 없어요. 뇌교는 실제로는 이제 기능적인 게 꽤 많이 밝혀졌다고 하는데, 요 뇌교에 대해서도 신기한 논문이 많더라고. 아무튼 얘는 일단 우린 기능은 배울 거 없으니까, 이 뇌교는 이제 무슨 부분이냐,
우리 연수라고 하는 건 요 부분이고 중간에는 여기다 보니까 연수는 여기고 중간에는 여기니까 요 사이 여기가 비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뇌교야. 뇌교는 그냥 요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정도로 일단 우리는 판단하면 되겠는데, 왜냐면 뇌교의 기능을 따로 배우진 않을 겁니다. 뇌교는 그냥 중간뇌와 연수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라는 건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왜냐면 결국 우리는 뇌교, 연수, 중간뇌 이 셋 중 하나만 끊어줘도 위와 아래의 커넥션이 완벽하게 분리되는 사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 세 개 중에 하나만 고장나도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지. 흔히 이제 뇌사 판정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그리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린 뭐라고 한다? 뇌줄기라고 부르는 거였죠. 뇌줄기가 되는 거니까. 뇌줄기다 보니까 나무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줄기가 끊어지면 그 위에가 계속 살 수 있어 없어? 없지. 그 위든 그 아래든 어디 하는 군데는 어차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추에서 뇌가 아닌 척수. 척수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다? 배설중추다. 다른 말로는 배뇨반사. 근데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 그 배변 있잖아요. 배변. 배변인 경우에는 우리 앞에 배웠으니까 소화기에서 흡수하지 않은 찌꺼기를 내버리는 현상이 배변. 그렇죠? 이 배뇨 이거는 배설. 그러니까 배설계와 관련된 일인 거잖아. 근데 배변 반사도 척수와 대뇌가 같이 합니다. 척수에 의해서 조절되는 배변 반사와 대뇌에 의해서 조절되는 배변 반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대로 막을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막긴 힘든 약간 그런 게 되는 거지. 뭐 소위 얘기하는 이제 급동 약간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의지로 막을 수는 있어. 대뇌에 의해서 어느 정도 조절이 되거든. 근데 어느 정도 이상 심해지면 대뇌 조절만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원래부터 반반 맞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변 반사까지도 뭐 외워주는 경우도 있긴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외워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근데 이 배뇨 반사라는 키워드 안에다가 그냥 그 배변을 같이 집어넣는 건 안 돼요. 별개입니다. 완전히 별개예요. 그래서 배설중추라는 거랑, 그리고 척수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얘는 뭐였어? 얘는 겉질이 백색질이고 속질이 회색질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왜냐면 척수가 하는 가장 메이저한 역할은, 중추도 중추지만 얘는 그 척수 전체가, 척수가 이제 우리 척추 안에 들어있는 건데, 이 중에서 배설중추에 해당되는 부분은 척수의 저 아래쪽 끝입니다. 왜냐면 애초에 우리 그 배설기관이라고 하는 게 몸의 굉장히 아래쪽 부분에 달려있잖아. 그래서 그 중추도 굉장히 아래쪽 부분에만 달려있으면 돼. 그러면 그 긴 척수 중에서 그 아래쪽에 있는 배설중추 말고 나머지 부분은 다 뭘 하냐? 얘네들은 그냥 그 연결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결국 바깥으로 신경을 내보내거나 혹은 바깥에서 오는 신경들이 모여드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무슨 그 좀 큰 그 고속도로 같은 개념인 거기도 하고, 물류 허브 같은 느낌이 되는 거기도 하고, 약간 택배 회사 같은 개념이 되는 거기도 하고, 그런 약간 되게 핵심적인 길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의 주 역할은 뭐다? 뉴런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관리해주는 게 주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 몸에 들어오는 뉴런이라고 하는 건 얼마 없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감각신경만 들어오는 뉴런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중추로 들어오는 건 감각신경밖에 없어. 그렇잖아. 우린 명령은 중추가 만들고 그걸로 몸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중추에서 출발해서 다른 데로 가게 되어 있어. 단 감각만, 밖에서 받아들인 감각을 뇌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이 방향이 반대란 말이야. 그래서 척수의 주 역할은 내보내는 게 주 역할이 될 거고, 내보내는 게 주 역할이면 어떻게 되겠어? 가운데에 신경세포체가 몰려있고 내보내는 꼬리 쪽, 즉 축삭돌기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겠지. 내보내는 게 주 역할이니까. 그래서 겉질이 백색질, 축삭돌기가 있게 되고 속질에 회색질, 신경세포체가 있게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겠죠. 중추는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외우고 끝. 중추는 되게 중요한데 되게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 중추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 같은 건 찌간하면 안 나옵니다. 근데 중추 기능 모르고 있으면 그냥
그냥 얘네 안 물어봐도 다른 게 안 풀리지? 그냥 당연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본 배경으로 깔고 있는 지식의 개념에 더 가깝지? 중추신경계 관련된 지식은. 왜냐면 어차피 생원은 말초신경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야. 생원의 신경계는. 근데 저 말초신경계는 결국은 다 중추의 명령을 전달한다던가 중추랑 어떻게 무슨 상호작용을 하고 이런 개념이 되는 거니까 중추의 기능을 모르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중추를 물어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고 일단 예? 안 오셨죠? 아 맞아 안 오셨었어요. 아 기억이 났네요. 합시다. 그래서 거의 그날 광명고고 중에 그냥 박규현 말고 온 사람이 없어. 아 규민이도 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합시다. 일단 그래서 중추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우면 된다.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정보 외에는 딱히 외워야 될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로만 설명을 끝내기가 좀 그렇긴 해도 다음 단원에서 많이 할 거니까 그랬다고 한 거니까. 그래서 쟤는 일단 좀 생략하더라도 이 이후에 이 외의 정보를 딱히 외울 필요는 거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거였죠. 사실 근데 있긴 있어.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특히나 이제 되게 많이 다루는 건데 막 무조건 반사 있잖아요. 무릎 반사나 여러분 무조건 반사가 분명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무조건 반사는 연수나 촉수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 딱히 적어두지는 않긴 했어도 얘네들은 이제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 거를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긴 둬야 되는데 근데 이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 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 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따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는 게 나을 거라 좀 나중에 일단 말초신경계 정리를 해놓고 좀 더 얘기를 합시다. 이 무조건 반사는 일단은 저것만 두고 지나가고 결국은 이제 여기 생원 신경계 제일 핵심은 말초였다. 뭐 오랜만에 다시 정리하기는 정리하는데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있을 거야. 뭐 많이 날아갔다고 해도 그 예시 문제 다시 약간 보면 원래 PTSD라고 하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좀 이렇게 보고 힘들던 거는 다시 보면 떠오르고 그래요. 예시 문제 보면은 다시 금방 다 떠오르겠지 뭐,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빠르게 다시 정리만 좀 해봅시다. 자, 말초신경계라고 하는 거는 뭐가 핵심이 되는 거였냐면, 그러니까 얘가 연합뉴런이 주가 되는 신경이었다면 얘는 연합뉴런만 없는 뉴런이 되는 거였죠. 없는 신경계가 되는 게 말초신경계입니다. 이 말초신경계라고 하는 거는 연합뉴런이 없고 운동뉴런과 감각뉴런으로 되어 있다가 핵심인데, 근데 이게 약간 논쟁거리가 조금 있어요. 원래 어떤 논쟁거리가 있냐면 원래는 이제 말초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에 아펜뉴런 얘기를 할 때 그 아펜뉴런들 중에서 민마리집 뉴런인 게 조금씩 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말초신경계는 분명히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얘기여야 되는데 근데 민마리집 뉴런이 조금씩 껴있단 말이야. 근데 예전에는 그냥 그걸 싸그리 무시를 해버리고 민마리집이어도 그냥 운동신경으로 취급을 해줬거든요. 운동뉴런을 취급을 해줬거든. 근데 요즘은 그게 민마리집인데 왜 운동뉴런이라고 하냐, 그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뭐 살짝 애매하긴 해서 안 짚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긴 많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아직 교육과정상으로 운동뉴런으로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따로 집어주는 무언가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얘기를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정보는 학교 선생님의 정보가 가장 그냥 옳은 정보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진짜 팩트가 뭔지 확인하는 것보다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따라가시면 되는 게 여기 요 말초신경계 뉴런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는 얘는 그냥 운동뉴런과 감각뉴런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이제 주로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말초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는 게 뭐야? 체성신경과 감각신경과 자율신경 이렇게 세 가지였죠.
여기서 맨 위에서 이제 체성운동신경, 이 체성신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체성운동신경인데 위치를 좀 바꿉시다. 감각이랑 체성운동을. 일단 이 감각신경에 대한 거는 그냥 별로 얘기할 게 없다. 그냥 쟤는 말 그대로 감각 뉴런으로 이루어진 감각을 하는 신경이다. 그래서 이 감각신경에 대해서는 딱히 뭐 중요한 주제가 딱히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많이 다뤘던 것. 감각 뉴런 자체의 생김새. 감각 뉴런 생김새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지돌기, 축삭돌기, 축삭말단, 신경세포체 옆으로 사이드. 이게 이제 감각 뉴런의 기본적인 형태잖아. 그냥 이렇게 생긴 게 감각 뉴런이라는 거. 그래서 감각 신경도 이렇게 되어 있는 감각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 그냥 그런 게 이제 주 포인트가 되는 거지. 얘는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너무 기본적으로 뭘 할 건지 이름부터 적혀 있어요. 얘는 감각할 거예요.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서 그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뭐랑 무조건 연결이 되게 되냐면 얘는 구심성과 연결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감각을 얘기할 때는 구심성이라는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감각 뉴런 자체가 구심성 뉴런이니까. 구심성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바깥의 걸 안으로, 그러니까 방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심은 안으로, 원심은 밖으로라고 하는 방향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심성 뉴런이라고 하는 건 안으로 된 뉴런인 거고, 원심성 뉴런이라고 하는 건 바깥으로 된 뉴런인 거고, 원심성 신경이라고 하는 건 바깥으로 된 신경인 거고, 구심성 신경이라고 하는 건 안으로 된 신경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감각 신경은 구심성이라는 정도 정보를 제외하고는 자체로 얘기할 건 딱히 없다. 뭐 생김새랑. 그 다음에 체성운동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원심성이라는 거 말고 따로 얘기할 게 없긴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 둘을 묶어서 얘네들은 대뇌와 관련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주로 대뇌의 명령을 받던가, 혹은 주로 외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대뇌한테 갖다 주는 역할을 하던가, 외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감각을 대뇌한테 갖다 주는 감각신경, 반대로 대뇌가 만들어낸 운동 명령을, 물론 이제 손에도 꼽사를 끼겠지만 아무튼 대뇌나 손해가 만들어낸 운동 명령을 운동기한테 전달하는 체성운동신경. 얘들은 일단 대뇌랑 같이 일을 하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중추 중에서 저 대뇌랑 가장 깊은 가장 깊은 연관이 되어 있는 애들이다. 그냥 그런 개념이 이제 제일 핵심이 되는 거고.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율은 대뇌나 손해를 벗어나면 돼. 대뇌랑 손해를 벗어나면 돼. 얘네들이 이제 대뇌랑 일을 하는 애들이었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이 대뇌 손해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다 이제 자율신경이랑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얘는 어디와 완벽하게 거의 딱 연결이 되냐면 불수위와 완벽하게 연결이 되지. 그러니까 이 대뇌가 일을 하는 감각하고 체성운동 이쪽 영역은요, 수위냐 불수위냐가 가끔씩 바뀌어. 얘네들은 대뇌와 일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수위인데, 근데 체성운동이 하는 일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연수의 무조건 반사나 척수의 무조건 반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성운동이 하는 일이고, 체성운동은 원래 대뇌의 명령을 받는 거라고 하더라도 불수위 운동이 가능합니다. 무릎 반사 이런 게 이제 불수위 운동이 되는 거지. 근데 그 역할은 체성운동이 하는 건 맞습니다. 체성감각과. 그러니까 저 감각하고 체성운동이 하는 건 맞죠. 그 얘기는 좀 이따 디테일하게 정리를 할 거지만, 근데 이 자율은 무조건 불수위 운동. 수위랑은 아예 상관이 없게 되는 거지. 일단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 자율신경계는 이제 뭐가 있었다? 교감하고 부교감. 그냥 교감신경도 자율신경계에 들어가는 거고, 부교감신경도 자율신경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이 둘 모두를 자율신경계라고 부르는 건데, 교감의 특징은 앞에 뉴런 짧고 뒤에 뉴런 길고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부교감신경의 특징은 앞에 뉴런 길고 뒤에 뉴런 짧고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교감하고 부교감은 일단 무슨 일을 하느냐? 일은 딱 하나,
그냥 교감은 요 끝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을 뿌려요. 노르에피네프린. 이게 교감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걸 누구한테 뿌리냐면 기관한테 뿌리는 거지. 그리고 부교감이 하는 일은 요 끝에 여기서 아세틸콜린을 뿌려요. 누구한테 뿌리겠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관한테 뿌리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교감의 역할은 각 기관에 노르에피네프린을 뿌려요. 그러니까 심장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무슨 일을 하냐면 심장에다가 노르에피네프린을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위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냥 위에다 노르에피네프린을 뿌리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게 전부야. 부교감신경도 마찬가지로 그냥 위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이 하는 일은 위에다가 아세틸콜린을 뿌려요가 전부인 거지. 이런 식이 되는 건데 근데 그 결과를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다 노르에피네프린을 뿌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눈에다가 노르에피네프린을 뿌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정리한 결과가 이제 뭐였냐면 전부 다 위쪽 방향으로의 변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화났을 때 얘기하면 된다. 혹은 뭔가에 집중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화난 것과 집중한 게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아닙니다. 뭐 집중한 건 차분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흥분한 것과 화난 것과 차분한 거, 차분한 거는 좀 더 얘기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집중한 거 이건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게 다 교감신경의 작용으로 각 기관들의 노르에피네프린이 뿌려진 결과가 모여서 만들어내지는 건데 그런 결과가 이제 다 위쪽 방향으로의 변화다. 호흡이 빨라진다, 심장박동이 빨라진다, 동공이 커진다, 방광이 커진다. 이런 개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전체적으로 훑어봤을 때 뭐냐면요. 내 앞에 있는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혹은 상대방과 싸우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를 하기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몸을. 내 몸의 에너지가 그런 내 앞에 있는 일을 처리하기 좋은 상태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일 처리의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소화에서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소화를 억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소화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나면 졸음이 밀려오는 겁니다. 진짜 많은 에너지를 뺏어가요. 소화라고 하는 과정. 아무튼 그래서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모든 건 다 잘 되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소화와 관련된 것만 억제를 시키더라. 왜? 소화는 오히려 열심히 하면 내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방해되지 않게 소화는 억제하고 나머지는 다 촉진하고 이런 개념인 거지. 그게 이제 교감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이 하는 일은 뭐다? 기관에다가 아세틸콜린을 뿌려주는데 이거는 이 자체로서의 기능보다는 어떤 기능으로 그냥 보면 된다? 얘가 일을 하면 누가 일을 줄여? 얘가 일을 줄여 라는 입장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 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부교감의 활성은 뭐 기관 자체에 영향을 아예 안 주진 않거든요. 근데 교감을 억제한다라는 입장으로 보는 게 좀 더 편해요. 왜냐면 우리가 기관들을 보면요. 교감은 연결되어 있는데 부교감은 안 연결되어 있는 기관들은 있거든. 그러니까 교감만 있고 부교감은 없는 경우는 있어. 근데 부교감만 있고 교감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감은 혼자서도 작용할 수 있거든. 원래 얘는 직접적인 작용이 있는 애니까. 근데 부교감은 교감이 없으면 작용이 없습니다. 그냥 교감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부교감이에요. 그런 개념이라서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일단 교감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냥 노르에피네프린을 뿌린다. 부교감은 끝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온다. 이 중간 여기는 뭐야? 여긴 외울 필요도 없어. 모든 뉴런은 다 기본적으로 아세틸콜린입니다. 그러니까 언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아세틸콜린으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에도 다 아세틸콜린으로 가는 거야. 딱 하나. 여기 직접 언급한 요 교감의 끝에만 노르에피네프린. 요것만 외워주시면 돼. 실제로 만약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막 다른 거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정말 많거든요. 사실 이게 뉴런마다 들어있는 요 자극의 전달 물질이 되게 천차만별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뉴런에 꼭 한 종류의 자극의 전달 물질만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의사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뭐 그 대학교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생명과학 원에서 다루는 건 딱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된다. 어차피 그렇게 하면 될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앞에 게 짧고 긴 이유. 뭐 사실 이거는 이유로서 알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교감신경은 왜 앞에가 짧아? 왜 부교감신경은 앞에가 길어? 이런 걸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결국은 그 이유와 연결되는 걸 여러분들이 알긴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뭐였냐면 모든 교감신경은 어디서 출발한다는 사실? 척수에서 출발한다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였지.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였어요. 교감신경은 이 앞에 뉴런 요만큼이 척수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척수의 회색질에 들어있고 여기가 척수의 백색질이고 척수 백색질에서 삐죽 튀어나온 게 여기 끝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뒤에 뉴런이 받아갖고 기관한테 전달하고 이런 기능이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앞에 게 짧아도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앞에 게 짧아도 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척수에 출발한다는 사실을 만큼은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서로 다른 두 정보를 따로 외울 거면 그냥 엮어서 외우면 이유도 좀 생각하기 편하고 하니까 엮어준 것 뿐이고 내가 이 둘을 엮어서 외우는 게 더 힘들다 하면 따로따로라도 외우세요. 어거지로라도 뭐 저는 머릿속에 넣는 게 편해요. 자꾸 스토리 잊지 마세요. 알아서 하십시오. 네. 본인들 편한 대로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앞에 게 짧은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다. 아무튼 그래서 모든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하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뒤에 얘기하는 이제 척수신경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어떤 애였냐면 부교감신경은 앞에 뉴런이 그냥 무조건 중추에서 직접 출발한다. 이게 이제 기본이었죠. 얘는 이제 중추에서 직접 출발하니까 앞에 게 길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 중추에서 직접 출발한다라는 개념이 뭐였었냐면 그러니까 심장에 연결된 부교감은 심장한테 명령을 내릴 곳에서 출발한다는 거지. 그쵸? 위에 연결된 부교감은 위에 명령을 내릴 곳에서 출발하는 거고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였지. 그래서 위에 연결된 부교감은 위에 대한 명령, 즉 연수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고 심장에 연결된 부교감은 심장에 대한 명령을 하는 연수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고 이 얘기를 하려면 중추의 기능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방광에 연결된 부교감은 척수에서 출발하게 되겠죠. 왜냐면 방광에 대한 중추가 척수니까. 배절 중추가 척수니까. 뭐 체온 조절하는 것과 관련된 부교감 신경이 존재한다면 원래 없지만 아무튼 존재한다면 그런 건 이제 간내에서 출발하는 형태가 될 거고 눈과 관련된 부교감 신경은 중간내에서 출발하게 되겠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근데 눈과 관련돼 있든 뭐 귀랑 관련돼 있든 코랑 관련돼 있든 심장이랑 관련돼 있든 방광이랑 관련돼 있든 어디랑 관련돼 있든 다 상관없이 교감은 전부 척수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거였고. 오케이? 근데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교감이 척수에서 출발한다는 것과 각 교감의 중추가 척수라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장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출발하는데 그래도 중추는 연수야. 그러니까 심장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은 연수에서 출발해. 그래서 중추가 연수인 건 맞는데 심장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출발은 척수에서 해. 근데 그래도 중추는 연수예요. 원래 심장박동 중추가 연수니까. 그러니까 중추가 뭐냐라고 질문하는 것에는 이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봐야 돼. 얘네들이 아니라. 근데 얘네들이 어디서 출발할 것이냐를 얘기를 할 때는 여기에다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교감이면 척수, 부교감이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뭐였어? 뭐 사실 설명은 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연결되는 게 뇌신경이냐 척수신경이냐. 일단 진짜 정말 제발 부탁이니까 절대 낚이면 안 되는 게 뇌신경, 척수신경이랑 뇌랑 척수랑은 달라요. 뇌 안에 들어있는 신경은 뇌신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척수 안에 들어있는 신경도 척수신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돼요. 적어도 하나의 조건은 만족해야 돼. 머리랑 꼬리 둘 중 한 군데가 중추 바깥으로 나와 있어야 그게 말초신경인 겁니다. 그게 어쩌고 신경자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뇌에 있어도 꼬리가 뇌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 걔는 뇌신경이라고 불러도 돼. 근데 머리와 꼬리가 모두 뇌 안에 들어가 있으면 걔는 뇌신경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냥 뇌예요. 걔는. 머리랑 꼬리가 다 척수 안에 있으면 걔는 척수예요. 척수신경이라고 부르려면 머리랑 꼬리 둘 중 하나는 적어도 척수 바깥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고 신경자를 붙이려면 일단 말초신경계에 해당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추신경에서 얘기할 수 있는 신경이란 표현은 연합신경과 중추신경 자체를 이루고 있는 그냥 운동신경, 감각신경
이런 식의 표현들만 있어요. 뇌신경, 척수신경 이런 이름은 중추신경계한테 붙일 수가 없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다들 낚여와갖고 틀리는 너무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뇌신경이라고 하는 건 이제 뇌에 연결된 말초신경에 대한 얘기인데, 얘는 뭐가 있었냐면 목 위, 체성, 감각, 그리고 대부분의 부교감. 얘네들이 뇌신경이었죠. 왜냐면 체성이나 감각은 누구랑 일한다고? 대뇌랑 일하는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쟤네 어차피 대뇌랑 일하기 때문에 대뇌랑 가까우면 본사랑 직접 연락을 하지 왜 중간에 허브를 끼고 하겠어요. 그렇잖아. 대뇌 본사가 바로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일하는 애들이 본사랑 직접 연락하지 딴 데를 거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뇌랑 직접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목 아래에 있는 애들은 어때? 얘네들도 본사랑 일을 하긴 해. 대뇌랑 일을 할 거야. 근데 대뇌가 어때? 너무 멀어. 그러니까 직접 소통하기엔 너무 머니까 중간에 척수를 거쳐야 되는 거지. 그래서 목 아래 체성 감각은 척수신경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도 일은 대뇌랑 하는데 대뇌 명령을 받고 대뇌한테 전달하고 하는데 문제는 대뇌가 너무 멀어서 척수를 꼭 거칠 수밖에 없어 라는 개념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 둘 대뇌랑 일하는 애들의 구분은 이렇게 목이 목 아래 위치를 이용한 구분이었어요. 제발 이미 지난번까지도 너무 자주 설명을 했었고 전에 이 예시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되게 여러 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더 이상 계속 여러 번 설명하고 있기에는 조금 이제는 너무 시험이 코앞인 거나 다름없거든? 너희는 되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진짜 별로 없어요. 진짜 되게 별로 없어. 지금 이미 5월 이번 주 수업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가 5월 셋째 주 수업이거든요. 그럼 5월에 한 주 남는 게 끝이고 그리고 6월 말이면 너네 시험이란 말이야. 그렇잖아. 근데 실제로 이제 광문 같은 경우는 그 수학여행으로 한 주가 그냥 사라질 거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진짜로 한 주가 더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시간 진짜 실제로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좀 촉박하다고 여러분들도 좀 촉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 아무튼 목 아파. 자, 그 다음에 척수신경은 이제 목 아래 체성 감각 요런 거 이렇게 체성 감각은 이렇게 목이 목 아래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거고 그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부교감은 이제 뇌신경이었는데 왜냐 부교감은 중추에서 직접 출발하는데 뭐 어차피 뭐가 됐든 어차피 뇌가 대부분 중추야. 그렇잖아. 뇌가 하는 일이 훨씬 많아. 척수는 일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얘는 이제 그 약간 고속도로 같은 개념이라고 했잖아. 애들이 지나다니는 통로라서 되게 중요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 척수 자체가 무슨 일을 많이 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중추는 뇌에 몰려있고 그래서 부교감은 뇌신경일 수밖에 없어. 뇌에서 출발하는 거지. 근데 방광부교감만큼은 그래도 척수에서 출발하긴 한다. 왜냐면 척수가 중추하는 유일한 게 뭐였으니까? 배설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교감신경은 중추가 어딨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일단 척수신경이었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뇌신경과 척수신경의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뒤에 연결된 게 심장인데 앞에 있는 뉴런이 앞에 게 짧아. 그러면 걔가 출발하고 있는 중추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 걸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게 될 문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연결된 교감신경이 척수신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지금 이 뉴런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척수에 있다라는 걸 대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대답을 하게 될 거라고. 얘가 척수신경이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얘가 척수에서 출발하냐를 물어보지. 그래서 그걸 알려면 척수신경이라는 걸 외워두면 된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래서 외우게 시키는 겁니다. 당연히 그 예시 문제 같이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나오지는 않아. 근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였냐면 전근후근이었죠? 전근후근을 이루지 않기도 하고요. 일단 뇌신경이면 전근후근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전근은 뭐고 후근은 뭐였는데 전근은 앞 전자 써서 배 쪽, 앞쪽이었죠.
그래서 얘는 뭐야? 척수의 출구였습니다. 척수에서 신경이 기어 나오려면 다 배 쪽으로 기어 나와. 앞쪽으로 나와. 나올 때 앞문으로 나와. 그리고 들어가는 건 뒷문. 그러니까 후근으로 들어가는 거지. 등 쪽으로. 그래서 들어가는 뒤쪽, 그러니까 이 척수신경 중에서 들어가는 건 후근으로, 나오는 건 전근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 거고, 뇌신경은 들어가든 나오든 척수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전근 후근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전근을 이루지도 후근을 이루지도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결국 후근은 그래서 뭐야? 척수 감각. 그건 전부 후근이었죠. 그리고 뇌신경은 전부 X. 그러면 남은 척수 채성운동, 척수 교감, 척수 부교감은 전부 전근이 되는 거겠죠. 그렇지? 척수 교감, 척수신경인 교감. 그러니까 교감신경들은 당연히 스무스하게 다 전근으로 연결될 거고, 부교감은 대부분 뇌신경이니까 방광 부교감만 저기 전근으로 연결해주면 되는 거겠고. 그렇죠? 척수 운동신경은, 그러니까 목 아래에 있는 모든 운동신경들은 다 전근을 이루게 되겠지. 목 아래에 있는 모든 감각신경들은 다 후근을 이루게 되겠지. 목 아래 운동신경이나 목 아래 감각신경은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거냐면, 목 아래 운동신경은 뭐겠어? 팔을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뭐 다리를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뭐 팔 골격근 이런 것도 괜찮고, 소장 골격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골격근 자체가 그 수위 운동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체성 운동이랑 연결된다고 했었죠. 뭐 이런 디테일은 당장 기억이 안 나면 좀 천천히 합시다. 일단은 이 정도만 다시 잘 떠올려서 외워서 하는 게 더 우선이겠지. 디테일도 지금 저는 다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아주 좋죠. 앞으로 연습하는데 크게 걱정이 없는 거고, 저는 그런 디테일까지는 아직은 안 떠올라요 이러면 일단은 기본적인 걸 다시 잡고 다시 채워나가면 되지. 됐죠? 그리고 사실 이쪽으로 돌아와 그 수위 불수위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저번에 이제 뭐였냐면 세 가지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원래 근육 자체가 수위근이고, 그리고 걔가 수위 운동을 하는 경우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고, 원래 근육 자체가 불수위근이고 불수위 운동을 하는 경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수위근의 수위 운동은 대뇌와 감각신경과 채성 운동신경의 콜라보가 되는 거지. 그리고 불수위근의 불수위 운동은 대뇌를 제외한 중간뇌, 간뇌, 연수, 척수 얘네들하고 교감신경의 콜라보란 말이야. 얘네들이 일한 결과란 말이야. 교감? 자율. 얘네는 뚜렷해요. 불수위근의 불수위 운동은 원래 내 맘대로 안 되는 근육이 원래 내 맘대로 안 움직이는 거, 그냥 그 얘기란 말이야. 지들 맘대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그건 원래 내 맘과 상관없는 뇌들이 원래 내 맘과 상관없는 신경이랑 일하는 거야. 그리고 수위근의 수위 운동은 원래 내 맘대로 되는 근육이 내 맘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인 뇌와 그 원래 내 맘대로 하는 명령을 전달하는 이 채성 운동이 하면 되는 건데, 중간에 껴있는 어중간한 게 뭐였어?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조건 반사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뭐였냐면 수위근의 불수위 운동이었던 거잖아. 얘는 이제 뭐냐면 대뇌와 관여하지 않고 손해나 척수나 연수와 채성 운동신경이 콜라보를 한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불수위 운동이니까 자율 아니에요. 수위근은 아예 자율신경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근육들을 우리가 수위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수위근에는 자율신경이 아예 연결이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수위근의 불수위 운동은 무조건 채성 운동신경의 결과다. 물론 이것도 앞에 있는 저 수위근하고 불수위근 저런 표현은 안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그래서 일부러 적어준 게 여기 무조건 반사라고 적은 이유가, 이런 표현은 안 쓰더라도 무조건 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대뇌는 관여하지 않지만 채성 운동신경이 일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은 대부분 알아야 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게 요런 수위근 불수위 운동 이런 표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알아야 되는 내용 자체는 알아야 되는 내용이야. 표현이 좀 다를 수 있다 뿐이지. 그러니까 너네들 막 학교에서 저희는 수위근은 불수위 운동 뭐 이런 거 안 가르치던데요. 그래도 내용은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표현만 바꿔서 알아주셔야 돼요.
보통 이제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이건 이제 무조건 반사라고 나오고요. 위에 거는 이제 조건 반사라고 나오고요. 아래 거는 이제 뭐 반응이라고 나온다던가 아니면 이제 조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표현이 다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뭐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조절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맨 위에 거는 뭐 모르겠네요. 뭐 또 어떤 식의 표현이 있는지 잘 기억 안 나고. 표현이 달라질 수는 있어. 일단 여기까지. 원래 예시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었는데 좀 힘들 것 같고요. 자, 우리 일단 한 번씩 더 수업하는 것도 다 잡았으니까 문제를 좀 풀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여러분들이 그 꼬박꼬박 문제를 다 열심히 풀어온다라는 가정이 없으니까 더 주중에 부르는 거기도 하니까 주중에 오시고 풀 수 있으면 좀 문제 좀 풀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일단 시험은 볼 겁니다. 근데 다음 주에 정리해야 되는 게 항상성이랑 참고로 이제 병원체랑 방어작용 같은 경우는 병원체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같이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방어작용은 안 할 거예요. 방어작용은 진짜 학교마다 천차만별일 겁니다. 어떤 학교는 방어작용 끝까지 다 나갈 수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방어작용의 반만 나갈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병원체까지만 딱 하고 깔끔하게 방어작용 털어버릴 수도 있어요. 기말고사로 아니 2학기로 보내버릴 수도 있어. 이제 그거 모르니까 일단 조금 눈치를 보고 합시다. 방어작용. 네, 바로 기출비 가져오십시오. 갑시다.